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제가 최근에 무시무시한 썸네일로 영상을 2개 올려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영상은 JP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바퀴벌레 하나가 나타났다고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연쇄 파산이 올 수 있다고 말한 것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었고요. 두 번째 영상은 제이미 다이먼의 바퀴벌레 발언 이후 추가적인 미국 기업 파산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다이먼의 경고가 맞았다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미국 기업들의 파산은 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2개의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이야기 드린 것은 연준은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연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우리의 투자를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도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위기를 막는 사람들, 일명 위막사입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 제가 조금 전에 올려드린 저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글을 기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글은 오늘 하루 무료로 공개되니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JP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은 자동차 대출업체 파산을 언급하면서 연쇄 파산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2008년 서프라임 사태 이후 은행 규제가 꽤나 강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특히 대형 은행들은 파산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죠. 그래서 은행 리스크라는 말을 듣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규제를 비껴가 있는 비은행 금융기관, 해치펀드, 투자운용사, 사모펀드 등 이를 통한 부실 대출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이미 다이먼이 언급한 최근 업체들의 파산 역시 비은행 금융기관의 리스크와 연계되어 있죠. 이 부분을 무시하기가 어려워요. 최근에 IMF에서도 비은행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경고하고 나섰거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죠. 영국 중앙은행의 베일리 총재 역시 이것에 대한 리스크를 지적했습니다. 베일리 총재는 최근에 파산한 트라이컬러 홀딩스를 언급하면서 트라이컬러 홀딩스가 파산 직전까지도 일부 채권들이 AAA 등급을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좋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들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 철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을 했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사람들은 미국의 서프라임 시장은 규모가 작아서 시스템 리스크가 없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위기가 터졌다면서 지금 조심해야 한다, 지금 방심해선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고금리가 오래 유지되면서 비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기관들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트라이컬러 홀딩스도 파산했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더 있죠. 세계 각국에서 이러한 리스크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미국을 보겠습니다. 미국의 레포 금리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레포 금리라는 것은 미국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연준의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때 지불해야 하는 이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범위 안에서 레포 금리가 결정됩니다. 현재의 기준금리가 4.25에서 4.5%죠. 그렇다면 레포 금리는 이 정도 안에서 움직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에는 레포 금리가 평온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레포 금리가 하루씩은 기준금리 상단 위로 튀긴 했었는데요. 참고로 주황색이 기준금리 상단이고요. 초록색은 기준금리 하단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기준금리 상단을 자주 터치하고 좀처럼 이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한 달간의 레포 금리를 보니 더더욱 수상하죠. 기준금리 상단을 자주 터치하고 이게 바로 진정되지 않습니다. 무언가 더 올라갈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레포 금리가 높다는 것은 기관들 입장에서 돈이 급하다는 것입니다. 돈은 필요한데 빌릴 곳은 없기 때문에, 즉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금리가 튀는 거죠. 그만큼 달러 유동성이 많이 부족하다, 달러가 필요한 곳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메커니즘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최근에 파산한 자동차 대출업체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연준은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의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줄여오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 3년간 2.5조 달러의 유동성을 흡수해오고 있었는데요. 환율 1,400원을 가정하면 3,500조 원 수준이죠. 엄청난 규모인데요. 요즘 시중에 단기 유동성이 부족해지면서 레포 금리가 위로 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분위기에서 연준은 긴축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잘못하다가는 연쇄 파산의 도미노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월도 이를 아주 잘 인지하고 양적 긴축을 수개월 내에 중단할 수 있다는 말을 이미 해둔 상황이죠. 그리고 JP모건에서는 한술 더 떠서
다가오는 연준회의 때 양적 긴축이 중단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양적 긴축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가의 주요 기관들 역시 조기 양적 긴축 종료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급하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호재와 함께 미국 증시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고 한국의 코스피 역시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4,000포인트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솔직히 4,000 돌파는 기정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에 연준은 대형 은행들의 규제를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연준은 은행들에 대한 규제를 엄청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자기 자본을 충분히 쌓아야 한다. 이런 규정을 넣었었는데요. 그런데 이 규정을 조금씩 완화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의 대형 은행이 대출 창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은행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 성행하고 있고 이게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대형 은행을 통한 대출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미국 개인들 중에서 소외 계층은 주택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은행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 그들이 대출을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조금 전에 레포 금리 이야기를 드렸듯 은행 규제가 풀리면 시중에 풀리는 돈의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돈의 공급이 늘어나면 모기지 금리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서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들 입장에서 미국의 국채를 조금 더 본인들의 포트에 담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국채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미국 정부 이자 비용을 줄이는데 한몫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더더욱 자신있게 돈을 더 풀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 측면에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그들의 파산 리스크를 덜어주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미국은 적극적으로 위기를 막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파월은 지금까지 트럼프의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해 왔었는데요.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아하니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실제로 인하했고 양적 긴축 중단을 시사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최근 9월달 연설에서는 물가보다는 고용 둔화에 더 신경을 쓰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고요. 파월의 발언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노동시장 둔화, 물가 상승 위험보다는 고용 둔화가 더 위험해진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어렵다 이런 것보다는 고용 둔화로 인한 금리 인하 필요성에 더 집중하겠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금리 인하를 해주겠다. 이것을 매우 돌려서 설명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바다 건너 유럽을 보겠습니다. 요즘 프랑스 위기가 심각하죠. 긴축안을 제안했다가 마크롱 대통령이 본인 생명의 위험함을 느끼고 바로 긴축안을 철회한 상황입니다. 총리도 여러 번 바뀌었고요. 이 과정에서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피치와 S&P는 프랑스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켜버렸습니다. 프랑스 재정이 불안하니 당연히 국채금리는 위로 튀어오르겠죠. 아무도 국채를 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유럽의 재정 취약국 중 하나라고 불리는 이탈리아와 10년물 국채금리가 비슷해졌습니다. 프랑스의 굴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023년에만 해도 이탈리아의 국채금리가 프랑스의 국채금리보다 1.5%나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만큼 이탈리아의 재정 건전성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대로 프랑스의 재정이 파탄났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국채금리가 야금야금 올라오게 되면 그야말로 유럽발 위기가 터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잘 보시면 프랑스 위기가 확산되는 분위기는 아니죠. 이탈리아 국채금리만 봐도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프랑스 국채금리만 나홀로 오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에는 유럽의 위기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애매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은 이러한 국채금리 상승을 막을 만한 무기가 많이 있어요. 3년 전 2022년에 유럽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TPI를 도입했었는데요. 이것을 해석하면 파급 경로를 보호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3년 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었던 시기였죠.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장기금리가 따라서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유럽은 특이하게 모든 나라의 기준금리가 동시에 적용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럽연합으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금리를 적용받는 국가들의 펀더멘탈에 따라서
특정 국가의 장기금리가 더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그리스 같은 재정 취약국들의 장기금리가 더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여차하면 국채를 다 사주겠다. 이러한 취지로 TPI라는 것을 도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프로그램은 준비 중입니다. 여전히 대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25년 9월달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때에는 라가르드 총재께서 아직 TPI를 쓸 기준을 충족시키지는 못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아직 급하진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러한 여유 있는 발언을 했겠죠. 현재 프랑스 증시는 오히려 사상 최고치로 치솟고 있잖아요. 지금은 미국과 유럽 모두 긴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유동성 공급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긴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요. 여기서 만약 유동성 공급을 제대로 투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야말로 지금은 유동성 폭탄 시대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금 가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금이 장대 음봉을 보여줬었는데요. 그 이후 3거래일 연속으로 아래 꼬리를 달면서 지금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그만큼 유동성 공급에 대비해서 종이화폐의 반대편에 서 있는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금이 떨어질 만한 요소가 크게 없습니다. 그야말로 유동성 폭탄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겠죠.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아직 시장은 목말라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산을 증식시킬 기회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